여러분, 저는 그날 밤 제 딸의 눈물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56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희생을 착각했다는 겁니다. 전북 완주, 제 작은 전통차 공방 앞에 선 날, 쇼핑백을 가득 든 사위의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품 브랜드 가방이 6개. 하지만 그 속에 든 것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래였습니다. 어머니, 전세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편하게 계세요라는 말들이, 모든 장모님은 이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요 라는 농담들이, 그리고 SNS에 올라온 모든 글들이 전부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장모가 아니라 편의점 직원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저는 더 이상 그 편의점의 문을 열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가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벌인 조용하지만 강력한 전쟁의 기록입니다. 첫 만남의 그림자. 제 이름은 박은하입니다. 전북 완주에서 30년째 전통차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추차, 오미자차, 매실차.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차들은 이 동네에서 꽤 알려져 있었죠. 장날이면 할머니들이 제 차를 사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은하 씨 손에서 나온 건 뭐든 맛이 달라. 이웃들은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딸 수진이는 엄마의 일을 그저 시골스러운 취미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31살이 된 딸은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를 다니며 바쁘게 살았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곤 했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엄마, 나 결혼할 것 같아.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데리고 갈게. 여러분, 그때 제 가슴은 뛰었습니다. 기쁨과 설렘 그리고 묘한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딸아이가 드디어 자기 가족을 꾸린다는 것. 어머니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딸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대추를 정성껏 골라 대추차를 다렸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딸의 방도 새로 정돈했습니다. 마당에 핀 국화를 꺾어 거실 탁자에 꽂아두었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 하얀 외제차 한 대가 제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정세윤, 33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손목의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정세윤입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거친 손맛이라곤 전혀 없는 마치 비누 광고 모델의 손 같았죠. 어머니, 여기가 수진이가 말한 공방이에요? 분위기 정말 좋네요. 인스타 감성이에요. 인스타 감성. 저는 그 단어가 약간 걸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답했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며 저는 미리 준비해둔 대추차를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세윤 씨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차예요. 드셔보세요. 세윤 씨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맛있네요. 근데 어머니, 이거 만드시느라 힘드셨죠? 저한테 너무 잘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계세요. 편하게 계세요. 여러분, 그 말이 저는 이상했습니다. 물론 말 자체는 좋았습니다. 배려하는 척하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다른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챙길 건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는 수고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들이 겹겹이 쌓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넘겼습니다. 첫 만남이었으니까요. 사위가 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으니까요. SNS에 남겨진 첫 번째 신호. 저녁 식사는 제가 직접 차린 한정식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도라지 무침, 시금치 나물. 시골 밥상이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밥상이었죠. 세윤 씨는 밥을 먹으며 계속 칭찬했습니다. 와, 이런 집밥 오랜만이에요. 요즘은 다 배달 음식만 먹잖아요.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세요. 칭찬이었습니다. 분명 칭찬이었는데 왜인지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식사 중간중간 세윤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밥상, 찻잔, 마당의 국화, 심지어 제가 차를 따르는 모습까지. 어머니, 사진 찍어도 돼요? 제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서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그런다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딸 수진이가 보여준 세윤 씨의 SNS 게시물을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님 댁 방문. 차 맛은 좋아요. 다만 조금 올드하긴 하네요. 시골 감성 전통차 레트로. 올드하다. 레트로. 그 단어들이 제 눈에 박혔습니다.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세윤이가 엄마 차 맛있다고 했잖아. 올드하다는 건 요즘은 칭찬이야. 복고 열풍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가였습니다. 제가 만든 차를, 제 공방을, 제 삶을 그가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명절의 불균형. 석 달 뒤 딸과 세윤 씨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세윤 씨 쪽 하객이 훨씬 많았고 제 쪽은 동네 이웃 몇 분과 친척 몇 명이 전부였죠. 저는 딸의 결혼식 내내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두 사람은 서울에 전셋집을 얻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으니까요. 사위가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추석 당일 아침 세윤 씨와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이봉투 하나, 과일 한 박스도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빈손으로 왔어? 세윤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 아니에요? 그냥 얼굴 보러 온 거죠, 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저는 선물을 바라고 사위를 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절에 빈손으로 오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 아닙니까? 그때 딸 수진이의 표정을 흘끗 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얼굴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들어와. 하지만 저녁에 딸과 단둘이 있을 때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선물 사자고 했는데 세윤이가 엄마는 그런 거 안 따진다고. 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죠. 괜찮아. 정말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세윤 씨는 자기 친정 부모님께는 고급 과일 세트, 한우 선물 세트, 그리고 50만 원짜리 호텔 식사권까지 보냈다는 겁니다. 수진이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세윤이가 자기 부모님한테는 진짜 잘해. 이번에도 백화점에서 제대로 골라서 보냈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엔 왜 안 가져왔어? 수진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윤이가 그러는데 처가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그래서 자기 부모님한테 더 신경 써야 한대.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처가가 중요한 시대라고요? 그렇다면 왜 장모인 저한테는 빈손으로 왔습니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장인은 신경 쓸 가치가 없다. 장모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차이들이 쌓이고 쌓여 제 마음속에 작은 돌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공방을 찾은 손님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예고도 없이 세윤 씨와 수진이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윤 씨의 회사 동료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김대리라는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최 과장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친구들한테 어머니 공방 자랑했더니 꼭 보고 싶다고 해서요. 세윤 씨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마침 말차를 막 갈았는데 드셔보실래요? 저는 손님들을 공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무 탁자, 전통 찻잔,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 제가 30년간 공들여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이런 곳이 완주에 있었어요? 서울 카페보다 훨씬 멋진데요. 저는 정성껏 말차를 갈았습니다. 맷돌에 차잎을 넣고 천천히 리듬을 타듯 손으로 돌렸습니다. 초록빛 가루가 곱게 내려앉았죠. 뜨거운 물을 부어 거품을 내고 찻잔에 따랐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말차예요. 손님들은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맛이 완전히 다른데요? 카페에서 마시던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장모님, 이거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거 배우려면 얼마나 걸려요? 김대리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 30년쯤요. 다들 웃었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윤 씨가 툭 던진 말. 여긴 서비스가 좋아요. 오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공방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 대리와 최 과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이는 세윤을 째려봤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하지만 세윤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사실이잖아. 어머니,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손님 오시면 당연히 대접하는 거죠. 하지만 제 마음속은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좋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서비스 제공자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SNS에 또 올라온 글. 손님들이 돌아간 뒤 저는 공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비스가 좋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세윤이가 좀 실례했지? 미안해. 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 근데 엄마, 세윤이가 또 SNS에 글 올렸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캡처 보낼게. 잠시 뒤 카톡으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세윤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습니다. 공방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님 집은 올드하지만 꽤 편한 카페. 몸만 가면 되죠. 서비스도 좋고 완주 전통차 무료 카페. 무료 카페. 여러분,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일들이 한 장의 그림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라는 첫 만남의 말, 명절에 빈손으로 온 것, 자기 부모에게만 보낸 고급 선물들, 그리고 오늘의 서비스가 좋다는 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가족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는 태도, 저를 존중할 필요가 없는 무료 서비스로 보는 태도,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슬픔이었습니다. 내 딸이 저런 사람과 살아가야 한다는 게, 그리고 나 자신이 이토록 쉽게 당해왔다는 게, 딸의 변화. 다음 주 수진이가 혼자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엄마. 딸은 제 앞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끓였습니다. 말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세윤이가 예전 같지가 않아. 결혼 전에는 나한테도 진짜 잘했거든. 근데 요즘은 딸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때?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 내가 밥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전부 당연한 것처럼 고맙다는 말도 없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응? 너도 이제 알게 됐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세윤이를 너무 좋게만 봤나 봐.
엄마한테도 진짜 미안해. 그 SNS 글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대로 말을 못했어.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뭔가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만은 없다고. 쌓여가는 증거들. 그 후로 저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윤 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그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그는 올 때마다 뭔가를 요구했다는 것을. 어머니, 제 차 타이어 교체하는데 아는 곳 있으세요? 여기가 서울보다 싸잖아요. 어머니, 이번에 제주도 가는데 항공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아세요? 어머니, 수진이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항상 무언가를 바랐습니다. 도움을, 정보를, 편의를. 하지만 그가 제게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SNS에 올린 평가절하의 글들, 명절에 가져오지 않은 선물, 그리고 서비스가 좋다는 한마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그가 한 말, 그가 한 행동.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언젠가는 이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맞서야 할 날이 올 거라는 걸. 쇼핑백의 등장.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세윤 씨와 수진이가 예고 없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6개나 되는 명품 브랜드 가방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야? 세윤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소홀했죠? 이번에 제대로 준비했어요. 그는 가방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제 대추청, 고급 수제 쿠키, 프랑스산 향초, 이탈리아산 와인. 보기에는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과한 선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제 인생 56년을 살아오며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과하게 자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부탁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 앉으세요.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좀 해요. 세윤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공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뜯고 있었죠. 세윤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응, 말해봐. 저희가 전세 자금이 조금 부족해졌어요. 전세 자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세윤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를 좀 했거든요. 친구가 확실하다고 해서 코인에 좀 넣었는데 그게 완전히 날아갔어요. 전세금 중에서 일부를 넣었던 거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5천만 원이 부족해요. 어머니,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6개월 안에 꼭 갚을게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1년의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편하게 계세요라는 첫 만남, 서비스가 좋다는 공방에서의 한마디, 올드하지만
편한 무료 카페라는 SNS 글, 명절마다 빈손으로 온 것, 그리고 오늘의 6개 쇼핑백,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거래가 아닌 관계.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윤 씨, 이 선물들은 얼마짜리예요? 세윤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게 한 100만 원 정도요. 어머니께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서 100만 원짜리 선물로 5천만 원을 빌리려고 온 거예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저는 딸을 제지하고 세윤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윤 씨,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어머니. 지난 1년 동안 명절에 왜 빈손으로 왔어요? 그게 왜 SNS에 제 공방을 무료 카페라고 썼어요? 어머니, 그건 농담이었어요. 왜 저한테는 서비스가 좋다고 말하면서 당신 부모님한테는 호텔 식사권을 보냈어요? 세윤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윤 씨, 저는 1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전부 다 봤어요. 어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본심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윤 씨, 저는 당신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편의점이죠. 필요할 때 찾아가서 물건 꺼내 쓰고 돈 낼 필요도 없고 인사할 필요도 없는 그런 편의점.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당신은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만 봤죠.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딸의 눈을,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래. 진심이야. 하지만 그 행복이 엄마의 존엄을 짓밟고 얻어지는 행복이어서는 안 돼. 저는 다시 세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돈을 줄 수 없어요. 어머니, 당신이 저를 존중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우한 적이 없어요. 세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주고받는 관계를 원해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요. 저는 쇼핑백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선물들 다시 가져가세요. 저는 거래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관계를 원해요. 여러분, 그 순간의 침묵은 연것 같았습니다. 세윤 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공손함은 사라지고 날선 어조가 튀어나왔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서울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빡빡한지 아세요? 알아요. 하지만 그게 저한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는 안 돼요. 함부로요?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함부로 했어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저를 단 한 번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걸 증명해요. 에이,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누가 그런 걸 일일이 따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세윤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5천만 원이 어머니한테 큰 돈도 아니잖아요. 이 동네에서 공방하시면서 돈 많이 버신다며요? 저는 놀라서 세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 동네에서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통장에 돈도 꽤 있다고. 그 순간 딸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 세윤을 막아섰습니다. 아, 정세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사실이잖아. 어머니는 돈 있으면서 왜 안 빌려주는 거야? 수진이가 세윤의 뺨을 때렸습니다. 딸이 남편의 뺨을 때리는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너 지금 정신 나갔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세윤 씨는 뺨을 움켜쥐고 수진이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누구 편이야? 편? 너 진짜 미쳤구나. 나가. 당장 나가. 수진이가 세윤을 밀쳤습니다. 세윤 씨는 비틀거리다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가 뒤돌아봤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저 없으면 수진이도 힘들어질 텐데.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딸만 남았습니다. 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바보같이 세윤이를 잘못 봤어. 엄마한테도 너무 미안해. 딸의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저는 딸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딸은 제 품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의 파편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세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세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심만 할 뿐이었죠. 그날 오후 수진이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저는 딸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며칠만 여기 있어. 너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세윤이가 결혼 전부터 좀 이상했어. 뭐가? 세윤이 부모님이 세윤이한테 엄청 의존해. 세윤이 월급 절반을 부모님한테 드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으기가 힘들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어? 응. 근데 세윤이가 나한테 말하지 말래서 나도 엄마한테 말 못했어. 그리고 이번에 코인 투자도 사실은 세윤이 부모님이 권유한 거였대. 뭐? 세윤이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세윤이 보고 투자하라고 했대. 그래서 전세금까지 건드린 거야.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세윤 씨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의 부양까지 떠맡으면서도 정작 처가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투자 실패의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려 했던 거죠. 수진아, 그 사람. 엄마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 응, 알았어. 하지만 여러분, 세윤 씨는 그냥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SNS 공격. 이틀 뒤 수진이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세윤이가 SNS에 글 올렸어. 저는 딸이 보여준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세윤 씨의 인스타그램에 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장모도 있습니다. 결혼한 딸 부부가
전세 위기에 처했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하더군요. 저는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 문제가 나오니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가족보다 돈이 중요한 분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예비 사위 여러분, 조심하세요. 댓글에는 세윤 씨의 친구들이 달아놓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형, 힘내.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마. 요즘 장모들 진짜 너무하더라. 형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거 어떡해? 세윤이 친구들이 다 보고 있어. 엄마가 나쁜 사람처럼 써놨어.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는 법이야. 엄마, 수진아, 엄마가 이제 제대로 대응할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게. 여러분,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라고. 증거의 수집.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세윤 씨가 올렸던 모든 SNS 게시물을 캡처했습니다. 올드하지만 편한 카페, 서비스가 좋아요. 무료 카페, 모든 게시물들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세윤 씨가 우리 집에 빈손으로 온 날짜들, 그가 요구했던 것들의 목록, 그가 했던 말들,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공방을 방문했던 날 세윤 씨의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 공방에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기 위해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여긴 서비스가 좋아요. 오면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거든요. 세윤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의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장모를 편의점으로 만든 사위의 1년 기록.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세윤이 부모님 연락처 있지? 응, 왜? 전화 좀 해봐. 엄마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세윤이 부모님한테? 응. 이제는 제대로 이야기할 때야. 저는 세윤 씨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박은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세윤 씨가 SNS에 저에 대해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 그거요? 저희도 봤어요. 사돈께서 너무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년간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록이요? 네. 세윤 씨가 명절마다 우리 집에 빈손으로 온 것, SNS에 제 공방을 무료 카페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서비스가 좋다고 말한 녹음 파일까지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세윤 씨가 월급의 절반을 사모님께 드린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건. 그리고 이번 코인 투자도 사모님 댁에서 권유하신 게 맞나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아들 잘못 키운 걸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세윤 씨가 SNS에 올린 글은 명백한 거짓이에요. 만약 그 글을 내리지 않으시면 저도 제 방식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뭘 하실 건데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SNS에 올릴 겁니다. 세윤 씨가 지난 1년간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전부 다 공개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윤이한테 말하겠습니다. 24시간 드릴게요. 그때까지 글이 안 내려가면 저도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30년 동안 장사를 해왔어. 사람들이 엄마를 만만하게 보는데 엄마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무너지는 거짓. 12시간 뒤 세윤 씨의 SNS 글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세윤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세윤 씨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세윤이 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제 공방으로 오세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세윤 씨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공방에 나타났습니다. 세윤 씨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무거운 표정이었죠. 저는 그들을 공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세윤 씨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윤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윤 씨의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세윤이한테 너무 의지했습니다. 돈도 많이 받았고, 이번 투자도 저희가 권유한 거예요. 모두 저희 잘못입니다. 세윤 씨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윤 씨, 당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세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봤죠.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무시하고, 급하면 돈 달라고 하고,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관계예요? 세윤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택의 기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윤 씨, 저는 당신한테 돈을 빌려줄 수 없어요. 세윤 씨의 어머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사돈, 하지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변할 수 있다면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요. 다른 방법이요? 제 공방에서 일하세요. 네. 여기서 6개월 동안 일하세요. 차 만드는 법을 배우고, 손님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번 돈으로 전세 문제를 해결하세요. 세윤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제 회사 일은요?
당신 회사 지금 어차피 휴직 상태잖아요.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세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하지만 이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당신이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세요. 세윤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세윤 씨는 매일 아침 8시에 공방으로 출근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어했습니다. 차를 만드는 것도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모든 게 서툴렀죠. 장모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정성껏.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세윤 씨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대추를 고르는 법, 차를 다리는 법,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 2달째가 되자 세윤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웃는 법을 배웠고 차 한 잔을 만들 때도 정성을 다하게 됐죠. 어느 날 한 할머니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가씨, 대추차 한 잔 주세요. 세윤 씨가 정성껏 차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는 환하게 웃으셨죠. 맛있네. 손맛이 참 좋아. 그 순간 세윤 씨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3달째 세윤 씨는 아침에 제게 커피를 사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고맙죠. 장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넉 달째 세윤 씨는 자기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제게 주려고 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왜? 그동안 장모님께 폐를 많이 끼쳤잖아요.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어요.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윤 씨, 그 돈은 전세금 모으는 데 쓰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5달째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세윤 씨는 직접 과일을 골라서 우리 집에 가져왔습니다. 고급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정성껏 고른 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 많이 못 준비했지만 받아주세요. 저는 그 과일을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달째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세윤 씨는 이제 공방의 모든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님들도 세윤 씨를 좋아했습니다. 사장님 아드님이에요? 아니요, 사위예요. 어머, 사위가 이렇게 부지런해요? 복 받으시겠네요. 여러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6개월이 끝나는 날, 저는 세윤 씨를 불렀습니다. 세윤 씨,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어요. 저는 봉투 하나를 세윤 씨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이 6개월 동안 번 돈이에요. 전부 모아뒀어요. 세윤 씨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이게 2천만 원이나 돼요? 당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예요. 하지만 이렇게 많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윤 씨, 그리고 하나 더 드릴 게 있어요. 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3천만 원이에요. 빌려주는 거예요. 세윤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장모님, 조건이 있어요.
2년 안에 갚으세요. 이자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세윤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가족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세윤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는 봤습니다. 한 사람이 진짜로 변하는 모습을.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세윤 씨와 수진이는 전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윤 씨는 회사에 복직했고, 이제는 제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합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저도 잘 지내요. 다음 주에 수진이랑 같이 놀러 갈게요. 그리고 그들이 올 때는 이제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과일도 선물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가지고 옵니다. 어느 일요일 세윤 씨와 수진이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세윤 씨는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장모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빌렸던 돈 일부예요. 500만 원. 천천히 갚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빨리 갚고 싶어서요. 저는 봉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근데 천천히 갚아도 돼. 아니에요. 장모님께 빚지고 사는 게 싫어요. 좋은 의미에서요. 세윤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대추차였습니다. 제가 처음 세윤 씨에게 대접했던 그 차. 세윤 씨가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 차 맛 정말 좋네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뭘? 이 차 안에 장모님의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걸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세윤이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하지. 너희 행복이 엄마 행복이잖아.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세윤을 바꾼 게 아니야. 세윤이 스스로 변한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세윤 씨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병원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윤 씨는 다시 돈 문제로 고민하게 됐죠. 어느 날 밤 세윤 씨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또 도움을 청하는 게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급해서. 얼마나 필요해? 2천만 원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윤 씨, 네. 내일 은행 가서 찾아줄게. 장모님, 대신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갚아.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완쾌하시면 우리 집에 한번 모시고 와. 네. 제대로 인사 나누고 싶어. 가족으로서. 전화기 너머로 세윤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가족의 완성,
2달 뒤 세윤 씨의 아버지는 완쾌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세윤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세윤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게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신세를 졌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감사 말씀을요? 아니에요. 사돈이 저희 세윤이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세윤 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한정식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세윤 씨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저희가 세윤이를 잘못 키웠습니다. 너무 의지하게 만들었고 책임감만 강요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다 괜찮아요. 아니에요. 사돈 덕분에 저희도 반성하게 됐어요. 이제는 세윤이한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세윤 씨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처음 장모님을 만났을 때 생각나세요? 응, 기억나지. 그때 저는 정말 오만했어요. 장모님을 무시했고 우습게 봤어요. 세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세윤 씨, 제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는데 장모님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세윤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변한 거야. 나는 그냥 계기를 준 것뿐이야. 그날 밤 세윤 씨와 수진이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저는 깜짝 놀라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엄마. 이제 8주 됐어.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이가 태어나면 장모님 공방에서 돌잔치해도 될까요? 여기서? 네. 이 공방이 저한테는 2번째 학교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서 태어나는 아이를 축하하고 싶어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10달 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돌잔치는 제 공방에서 열렸습니다. 동네 이웃들, 세윤 씨의 부모님, 친척들 모두가 모였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방긋 웃었습니다. 세윤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 아이 이름을 은우라고 지었어요. 은우? 은혜로울 은, 은하 씨의 은자를 땄어요. 그리고 우는 우주 같은 아이가 되라고요. 장모님처럼 넓고 깊은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보람찼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세윤 씨가 혼자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어? 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세윤 씨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장모님께 빌렸던 돈 전부 갚았어요. 원금 5천만 원 전부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로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세윤 씨, 이렇게 빨리 다 갚았어? 네.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장모님께 빚지지 않고 살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윤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리고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또 무슨 부탁일까 싶어서요. 뭔데? 제가 공방을 하나 열고 싶어요. 공방? 네. 장모님께 배운 전통차 공방을요. 서울에서요. 저는 놀라서 세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차 만드는 법도, 사람 대하는 법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장모님,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하지. 그날부터 저와 세윤 씨는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윤 씨의 공방을 위해서요. 6개월 뒤 서울 홍대 근처에 작은 공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하차방 서울점. 오픈날 저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공방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나무 탁자, 전통 찻잔, 그리고 벽에 걸린 서예. 제 공방과 똑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장모님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윤 씨는 손님들에게 정성껏 차를 대접했습니다.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서비스 진짜 좋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세윤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장모님한테 배웠어요. 진짜 서비스가 뭔지요? 진짜 서비스요? 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요. 그게 진짜 서비스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서비스가 좋다는 말. 예전에는 저를 아프게 했던 그 말이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의미로 돌아왔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봐. 세윤이가 SNS에 올린 거야.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세윤 씨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공방 사진과 함께 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년 전 오늘 나는 장모님께 가장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장모님을 무료 카페라고 SNS에 썼던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고 사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존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공방은 장모님 덕분에 존재합니다. 이 공방의 진짜 서비스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앞으로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네요. 장모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이런 관계가 진짜 가족이죠. 저는 그 글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61살입니다. 제 공방은 여전히 완주에서 운영되고 있고 세윤 씨의 서울 공방도 잘 되고 있습니다. 손주 은우는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세윤 씨와 수진이는 은우를 데리고 완주로 내려옵니다. 은우는 공방을 뛰어다니며 말합니다. 할머니, 차 주세요. 저는 은우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줍니다. 자, 우리 은우. 천천히 마셔. 은우가 차를 마시고는 환하게 웃습니다.
할머니 차 맛있어요. 세윤 씨가 옆에서 웃으며 말합니다. 은우야, 할머니한테 뭐라고 해야지? 감사합니다. 저는 은우를 안아 올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모두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세윤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장모님, 응? 장모님이 처음 저한테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무슨 말? 편하게 계세요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건 세윤 씨가 저한테 했던 말이었는데요. 아, 그건 내가 나한테 한 말인데? 아, 맞다. 제가 했었죠. 세윤 씨도 웃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정말 잘못 사용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의미로요. 응.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편하게 계세요가 무슨 뜻인지. 뭔데? 있는 그대로 존중받으세요라는 뜻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진짜 의미야. 세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 이제 편하게 계세요. 진짜로요. 저희가 다 챙길게요. 저는 세윤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세윤 씨.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달빛 아래 우리 가족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존중이란 무엇인가를, 그리고 진짜 서비스란 무엇인가를. 제 이름은 박은하입니다. 56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당신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윤 씨는 처음에는 저를 편의점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존엄을 지키며 맞섰을 때 그는 변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기회를 줬을 때 그는 성장했습니다. 제가 그를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구에게도 편의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용기를 내서 맞서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변할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금도 완주에서 전통차 공방을 운영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차를 만들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따뜻함은 결국 저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는 이제 받은 만큼 주고 존중받은 만큼만 존중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먼저 존중을 베풀고 그것이 돌아오길 기다린다. 그것이 제가 배운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편하게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